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7단원 7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50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을 써봅시다. 자, 먼저 우리 이 글을 읽기 전에 여기 책 날개에 보면 긍정하는 말과 부정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부정하는 말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안 돼, 짜증나, 이상해 보여, 힘들어, 어쩔 수 없어, 망했어, 하기 싫어, 귀찮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땠나요? 선생님 점점 이렇게 힘들고 망하고 하기 싫고 귀찮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긍정하는 말을 함께 읽어봅시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멋있어 보여, 힘내자, 가능한 일이야, 다시 할 거야, 해보자, 재밌어. 자,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땠나요? 이 부정하는 말을 읽을 때보다 이 긍정하는 말을 읽을 때 훨씬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쓴 다음 글을 읽으면서 물음에 답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물음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옆에 251쪽 1번. 이 글은 어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었나요? 그럼 어떤 실태조사인지 유의하면서 들어봅시다. 다음, 글쓴이는 왜 이 글을 썼을까요? 자,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 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글쓴이의 주장. 맨 앞이나 또는 맨 마지막 주장을 강조하는 부분에 나오겠죠? 다음,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제목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제목이 빠져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으로 무엇이 어울릴지 생각하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즘 우리 반 친구들이 대화할 때 짜증난다는 말이나 비속어, 욕설 따위를 사용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서 다툼도 일어납니다. 우리 반에는 공놀이 할 때마다 실수해서 같은 편이 되기를 꺼려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친구와 같은 편이 되면 짜증나 라는 말이나 비속어, 욕설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안쓰러워서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승점을 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우리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긍정하는 말이 부정하는 말보다 듣기가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하는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면 안 돼 보다는 할 수 있어, 짜증나 보다는 괜찮아, 이상해 보여 보다는 멋있어 보여, 힘들어 보다는 힘내자 와 같이 부정하는 말을 긍정하는 말로 고쳐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비속어나 욕설 같은 거친 말보다는 고운 우리말 사용이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에는 너그러운 말을 하고 내 잘못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상대의 배려에는 고마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면 추한 마음이 생길 것인데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며 고마운 마음이 생기므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표현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 마음에 긍정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고운 우리말 사용이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고 진정한 말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긍정하는 말과 고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잘 읽어봤나요?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었나요? 네, 긍정하는 말과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음을 해결해 봅시다. 이 글은 어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썼나요? 네, 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250조 어떤 실태조사가 나와 있을까요? 네, 위에서부터 8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일이 있은 뒤 우리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네,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냐면 긍정하는 말이 부정하는 말보다 듣기 좋다는 결과가 나온 그 조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15번째 줄, 비속어나 욕설 같은 거친 말보다는 고운 우리말 사용이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어떤 조사의 결과겠죠. 그래서 두 가지 조사가 있었네요. 첫 번째는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비속어나 욕설 같은 말보다 고운 우리말 사용을 했을 때 그 결과를 한번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긍정하는 말이 부정하는 말보다 듣기 좋다는 결과. 긍정하는 말이 부정하는 말보다 듣기 좋다는 결과. 굉장히 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요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 실태조사는 자, 여기 비속어나 욕설 같은 거친 말보다 고운 우리말 사용이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결과. 조금 줄여볼게요. 고운 우리말 사용이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결과. 아름답게 해준다는 결과. 이렇게 두 가지 실태조사를 활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쓴이는 왜 이 글을 썼을까요? 글쓴이의 글을 쓴 목적 또는 주장이 무엇일까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우선 주장하는 글, 이 논설문에는 시작하는 이 서론 부분이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어디 나와 있을까요? 결론 부분에 나와 있네요. 자, 맨 마지막 줄을 보면 그러므로, 보통 그러므로 하면은 이제 그 주장을 정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긍정하는 말과 고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글쓴이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왜 글을 썼을까요? 긍정하는 말과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자고 주장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자, 다음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긍정하는 말과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하는 그 근거로는 이 부분이 사례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친구한테 짜증나 라고 말을 막 하다가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신기하게도 승점을 냈다. 요것도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여기 밑에 보면 자, 이 조사 결과 부정하는 말을 긍정하는 말로 고쳐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근거 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승점을 낸 것도 친구가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근거 1은 요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운 말을 사용한 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면 추한 마음이 생길 것인데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며 고마운 마음이 생기므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근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글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먼저 서론은 요즘 우리 반 친구들이 대화할 때 짜증난다는 말이나 비속어, 욕설 따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 상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논설문에서 서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윗부분에는 긍정하는 말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이 아랫부분은 고운 우리말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본론 1, 여긴 긍정하는 말.
그리고 여기는 본론, 고운 우리말. 그 다음 마지막 글을 전체를 정리하면서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론입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근거 두 가지를 정리해서 써봅시다. 자, 뒷받침하는 근거 1은 긍정하는 말을 사용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자, 이거는 긍정하는 말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면 너그러운 마음, 또 미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근거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제목을 한번 써볼까요? 자,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 제목을 지을 때는 보통 이렇게 글을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그렇고. 자, 그럼 제목에는 주장이나 또는 전체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지어야 합니다. 드러나도록. 자, 글쓴이의 주장이 잘 드러나는 제목으로도 한번 지어볼까요? 글쓴이 주장이 뭐였습니까? 긍정하는 말과 고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은 긍정하는 말과 고운 우리말 뭐 여기까지만 써도 되고 을 사용하자.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한 대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럼 251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2번. 지난 시간에 조사한 우리말 사용 실태를 떠올려보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해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과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해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글을 쓸 텐데요. 이제 글을 쓰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만들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고 그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이 친구는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써보자 라는 겁니다. 난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글을 써보고 싶어. 그래서 이 친구는 주장을 생각해 봤고요. 자, 요 밑에 있는 책 선생님. 자,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한 까닭과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들어 봐요. 네, 조사한 까닭과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들어보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쓰기를 위한 질문을 만들어봐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봅시다. 먼저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여기 1번과 관련된 질문이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글쓰기를 하기 위한 질문이니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주장을 펼치고 싶나요? 라든지 어떤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고 싶나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어떤 주장으로 글쓰기를 하면 좋을까요? 또는 어떤 주장과 근거로 글쓰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조사한 결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의 다짐은 어떠한가요? 그런 것도 되겠죠? 조사 결과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자,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주장하는 글의 내용을 구성을 해봅시다. 자, 한 장 넘겨서 252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사했던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을 써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사했던 실태가 몇 쪽이냐면요.
248쪽이네요. 248쪽.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은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 일본어 잔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잔재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실태를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 짬뽕, 간식, 막년회, 국기개양 등이 일본어 잔재임을 알았고 올바른 우리말로 고쳐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조사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써도 되고요. 전에 조사했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주장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새롭게 주장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의 예시는 외국어 간판을 많이 사용하는 그 사례, 그러니까 뭐 우리말 간판으로 바꾸자 이런 내용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욕설이나 비속어 대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자 이런 주제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외래어나 외국어 대신 우리 토박이 말을 사용하자 이런 주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서 여기 주장과 근거를 한번 써봅시다. 자, 우선 여기 책 선생님을 한번 볼게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 때에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나 사례를 근거에다 들면 좋겠죠. 우리 앞에 있던 이 친구도 공놀이 할 때 이 친구에게 긍정하는 말을 사용한 그 사례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례를 한번 들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선생님의 예시를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대신 똑같이 따라하지는 말고 예시로만 참고해보세요. 자, 선생님의 주장은 우리 앞에서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어 잔재를 바른 우리말로 다듬어 쓰자라는 주장입니다. 일본어 잔재를 바른 우리말로 다듬어 쓰자. 자, 그럼 바른 우리말로 다듬어 써야 하는 그 근거들을 한번 써볼게요. 우선 일본어 잔재가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에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우리말을 못 쓰고 일본어만 써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쓰던 그 단어 말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쓰고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근거로는 일본어 잔재 중에는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으로 쓴 것들이 있다. 네, 그럼 써볼게요. 일제강점기에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 사용하던 말들이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고 했으니까 그 사례를 들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는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의 얼과 그 정신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고유의 얼과 생각을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거는 이 근거를 첫 번째, 두 번째만 쓸게요. 우리 말은 우리의 얼과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 네, 이렇게 근거를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거를 바탕으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제목까지 써볼 텐데 먼저 우리가 지난 국어 가에서 배웠던 논설문의 짜임을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논설문의 짜임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네, 글을 쓰게 된 문제 상황과 그 다음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죠. 그래서 문제 상황과 주장이 드러나도록 씁니다. 자, 그 다음 본론에는 그 근거와 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뭐 사례나 자료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또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제목은 맨 마지막에 지어도 되고요. 제목은 주장이나 이 내용을 잘 드러나도록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이 문제 상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르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일본어 잔재가 많다는 문제 상황을 한번 써볼게요.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사용하는 일본어 잔재가 많이 있다. 자, 그럼 본론에서는 주정도 써볼까요? 그래서 우리말로 다듬어 쓰자. 이렇게 주장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본론에는 근거를 한번 써볼게요. 본론, 근거, 일본어 잔재 중에는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 사용하던 말이 많다. 또 우리말은 우리의 생각을, 얼과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 그 다음 결론은 그래서 일본어 잔재를 바른 우리말로 다듬어 쓰자. 자, 그래서 제목을 한번 지어볼까요?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일본어 잔재를 바른 우리말로 다듬어 쓰자.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은. 일본어 잔재를 바른 우리말로 다듬어 쓰자. 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제목을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글을 쓸 때에는 여러분 문단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단 구분 없이 그냥 쭉 쓰지 말고 문단 구분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서론 1문단, 그 다음에 본론 중에서도 근거가 달라지면 문단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본론 중에서 선생님은 지금 근거가 2개니까 근거 하나씩 근거 1을 2문단, 그 다음에 본론 근거 2를 3문단, 그 다음에 4문단은 결론,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근거가 3개면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본론으로 하고 5문단이 결론이 되겠죠? 자, 그다음 문단 구분을 할 때에는 문단의 첫 칸을 한 칸 들였습니다. 한 칸 들였쓴다. 자, 한 칸 들였쓴다는 것은 우리 앞에 보면 이렇게 처음 문단에 이렇게 빈칸, 이렇게 문단 구분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는 4문단, 마지막 5문단까지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단 구분을 잘 해서 글을 완성도 있게 완성해 봅시다. 그럼 여기 한번 글을 써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로 쓴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글 쓰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글의 문단 구분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기 들여쓴 거 보니까 1문단, 2문단, 3문단, 마지막 4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잔재가 많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일본어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어 잔재들을 모르고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본어 잔재를 바른 우리말로 다듬어 써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첫 번째 문단은
네, 서론이었네요. 이 서론에서 나온 것은 네, 문제 상황.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잔재가 많다. 그 중에 일본어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가 바로 문제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본어 잔재를 바른 우리말로 다듬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문제 상황과 주장을 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말에 남아있는 일본어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사용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탄압하기 위해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 빠졌네요.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잔재를 청산하고 바른 우리말로 다듬어 써야 합니다. 그 예로는 기스를 흠집이나 상처로 바꾸고 못지는 찹쌀떡으로, 나시는 민소매로, 땡깡은 억지나 투정으로 바꾸어 씁시다. 그래서 첫 번째 근거가 나왔네요. 첫째, 우리말에 남아있는 일본어 중에는 일제강점기의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사용하던 말들이 있다. 그래서 그때 잔재를 청산하고 바르게 써야 한다. 그래서 기스를 흠집이나 상처로 바꾸고 못지는 찹쌀떡, 나시는 민소매, 땡깡은 억지나 투정으로 바꿔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을 볼게요. 둘째, 우리말은 우리의 얼과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일본어 속에는 일본의 의식이나 사상, 문화적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이야말로 우리의 얼과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의 얼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로 쓰인 작품이 있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에는 밤, 방정환 선생의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 그리고 항일 언론 대한매일신보는 우리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거는 우리말은 우리의 얼과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례가 나왔네요. 이 위에도 사례, 이 예로는 사례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 밑에도 선생님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 일본어 잔재가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다듬은 우리말을 씁시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의 얼과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고운 우리말을 후손에게 널리 전해야 합니다. 하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이 글은 선생님이 직접 쓴 글이고요. 여러분도 이걸 참고해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